네, 현재 국회에서는 외교안보 관련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북한의 핵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고 여당은 오히려 야당이 안보 위기 속에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최덕재 기자. 네, 야당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첫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안보 대란을 맞이한 상황이라며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까지 했는데 우리 외교안보 라인은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며 당론으로 채택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남북관계 경색이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지금은 패자부활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반도 운전대를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는 만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오늘 대정부 질문 주제는 외교 안보 통일 분야지만 여당은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 문제도 비중 있게 거론하며 보수 야당을 견제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시작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초반부터 후보자의 이념과 정치 성향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우리법 연구회 등의 회장을 지냈는데도 대법원장 후보자에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특정 연구회 활동을 했다고 해서 코드 인사라고 주장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김 후보자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사법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후보자의 경륜을 놓고서도 야당 의원들은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가 많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사법부 독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와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자녀 군복무 특혜 의혹 등을 놓고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청와대 초청 회동이 당장은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더 노력하겠지만 여야 대표 초청 회동이 현재로서는 어려워진 상황이라면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등 상황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청와대와 야당의 초당적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야당이 다소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진정성을 받아줘서 응답하기를 소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로 북한이 또다시 도발에 나서고 미국은 미국대로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골몰하는 이런 악순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도 북미가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봉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면 북한은 추가 도발에 나서는 악순환이 그동안 반복돼 왔습니다. 새 제재안 23755에 앞서 북한 리수용 당 부위원장이 미국이 압력을 가하면 더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예상됩니다. 김정은 정권이 결국에는 핵무기를 완성해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의지를 바꾸지 않는다면 북한은 도발을 계속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도 새로운 제재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다음 달 10일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북한은 제재에 대한 반발과
일종의 축포 차원에서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전문가는 당 창건일까지 북한이 태평양을 향해 ICBM 시험 발사를 최소 한두 차례 이상 강행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북미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미 간의 외교적 대화의 틈새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종 제재 대상자 명단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빠져 북미 관계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한 만큼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대북 원유 수출 차단과 김정은에 대한 제재 등 초강력 압박을 추진하다 한 발 물러선 것은 물밑 대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세가 북미 가운데 어느 한쪽이 전향적으로 돌아서지 않을 경우 대화 자체가 성사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네, 청와대도 오늘 오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등 초안에 담겼던 내용은 빠졌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 공조가 강화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고일환 기자입니다.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청와대. 유엔이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에 환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한 초안에 담겼던 원유 공급 중단 방안은 표결을 앞두고 빠졌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새로 채택된 결의 내용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과 중국과 러시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높게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원안의 초안에서 후퇴했다라고 하는 후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동참한 데 의미를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길뿐임을. 이날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해결 방안을 고심하는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좌파 성향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최근에 내놨죠. 네, 모두 82명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 전체 명단을 보니 한마디로 전방위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성수환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최근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퇴출 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이 공개한 일부 명단에는 작가 이회수, 조정래 씨, 진중권 교수, 박찬욱 감독과 개그맨 김미화, 김재동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외에 추가로 확인된 전체 명단에는 당시 정권의 비판적인 문학의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화계에서는 참여정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배우 김명곤 씨와 화가 신학철 씨, 탁현민 현 청와대 행정관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배우는 권혜요, 문소리, 이준기, 유준상, 김가연 씨. 방송인 중에선 노정열, 오종록, 박미선, 배칠수, 황현희 씨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가요계에서는 이미 공개된 윤도현, 신해철, 김장훈 씨 외에 안치환, 윤민석, 양희은, 이하늘, 이수 씨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미선, 김구라, 이하늘 씨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비판적 내용을 내보냈다는 평가를 받았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영화 감독은 모두 52명이 이름을 올려 분야별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했습니다. 이미 공개된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감독 외에 여균동, 김동원, 박광현, 장준환 감독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던 영화 감독들을 대거 명단에 올렸습니다.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민노당을 지지하는 성향에 문제가 있다며 과거 이력까지 들춰내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관련 문화 연예계 인사들이 당시 의아했던 사례들을 쏟아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내부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때도 정부가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퇴출 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퇴출 대상은 작가와 배우, 영화감독, 방송인 등 분야를 가리지 않았고 8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사자들은 확증은 없지만 당시 그런 분위기를 느꼈고 구체적인 사례를 겪기도 했다는 입장입니다. 문화계 퇴출 인사로 분류된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는 2009년 줄줄이 임용에서 탈락했고 개강 후 수강 신청을 다 받은 상태에서 강의가 취소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에다가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도 못 하더라고요. 사유도 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로 드러난 거니까 매우 불쾌하네요. 정말. 소설가 조정래 씨도 방송에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발언을 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남북한의 문제라든가 사대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발언하게 되면은 강연이 이제 갑자기 취소된다거나. 배우 명계남 씨는 방송국 사람이 제 출연을 곤란하다고 하고 위에서도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다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10여 년을 서고 싶은 무대에 서지 못했다는 방송인 김미화 씨는 이름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자세히 살펴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재직 시절 네이버에 딸의 인턴십을 청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인천지검에 재직하던 2014년 당시 김상원 대표에게 고등학생 딸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논문을 쓸 수 있게 인턴십 과정을 밟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턴십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네이버 측은 딸을 3차례 회사로 불러 논문과 관련한 자료를 주고 설명하는 자리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추석은 최장 열흘간 연휴가 이어집니다. 추석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내수를 살릴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정부가 성수품 가격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민간 기업들이 대규모 세일과 각종 문화체육활동 요금 인하 유도에 나섭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의 골자는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기입니다. 먼저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물량 등을 풀어 평소보다 공급량을 1.4배로 늘리고 사과, 배 등 32개 품목은 물가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전후 자금 수요에 대비한 지원도 늘립니다. 중소기업에는 추석 전후로 27조 원, 소상공인에는 1조 6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2조 1천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앞당겨 9월 중순에 조기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의 추석 대비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연휴를 쉬지 못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정상 운영하고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합니다. 연휴를 내수 살리기의 기회로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연휴 직전부터 10월 말까지는 한 달간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립니다. 특히 추석 연휴 중엔 전국 유통, 제조, 서비스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별도의 대규모 특별 할인 행사도 진행됩니다. 고궁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 무료 개방, 영화관 평일 요금 적용, 골프장 이용료 할인도 진행합니다. 또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자체 공영주차장과 관공서 주차장을 개방해 쇼핑이나 나들이를 지원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8을 국내에 공개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기능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삼성은 역대 최고의 노트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역대 노트 시리즈 중 가장 큰 6.3인치 화면이 시원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삼성 스마트폰 최초로 광각과 망원 카메라 2대를 한꺼번에 탑재해 한 번에 2종류의 사진 촬영은 물론 배경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가장 돋보이는 건 노트의 상징인 S펜 기능입니다. 타자를 치는 대신 이렇게 적기만 하면 나만의 개성 있는 메시지를 GIF 파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39개 언어를 인식해 문장 번역까지 자유자재로 해주고 홍채 인식 인공지능 서비스 빅스비 등 기존에 선보인 기능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다만 전작인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발화 사태를 의식한 듯 배터리 용량은 다소 줄었습니다. 노트 7을 써주셨던 그 고객분들한테 작년에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마음도 많이 그때 안 좋았고, 우리 갤럭시 제품을 아껴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 고객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업부도 있고 저희 임직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8은 예약 판매 시작 닷새 만에 65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전작인 갤럭시 노트 7이 2주 동안 기록한 예약 판매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8을 사전 예약한 소비자들은 오는 15일부터 먼저 개통할 수 있고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고객도 일부 판매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 사고로 최대 위기를 맞았던 삼성전자가 신작 갤럭시 노트 8을 앞세워 글로벌 1위 굳히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네, 의사가 바람직한 수술을 하는지 잘못된 수술을 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됐습니다. 지방흡입 전문 의료기관 365MC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12만 건의 지방흡입 수술과 400만 건의 비만 진료 데이터를 모아 메일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메일 시스템은 의사의 수술이 기존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오차 범위에서 벗어나면 경고음과 함께 수술 중단 권고를 하고, 수술 결과가 좋았던 상위 약 5%와 비슷한 형태의 시술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라는 기계음을 내도록 설계됐습니다. 복잡한 고속도로 교차로나 분기점에서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색깔 있는 유도선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내비게이션과 표지판에도 표출하도록 하는 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고속도로 구간 77곳에서 유도선을 시범 운영한 결과 분기점에서는 22%, 나들목에서는 40% 사고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실 안에서 1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자신과 어울려 다니는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때렸는데 이후에 학부모들의 태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간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 조사 등에 따르면 다툼은 A군의 어깨를 B군이 치고 지나가면서 시작됐는데 A군이 싸움을 피해 자기 교실로 가자 B군이 찾아가 시비를 걸면서 주먹 다짐으로 번졌습니다. 싸움 이후 복부 등에 통증을 호소하며 책상에 엎드려 있던 A군에게 동급생 C군이 찾아왔습니다. B군을 포함한 10여 명 그룹의 리더격인 C군은 A군을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발로 밟고 주먹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자신의 친구와 싸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진탕 2주 받았고요. 소변에서 피도 나왔고요.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교실에서 일방적으로 아이한테, 친구한테 맞았었으니까.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신과, 소아정신과 입원 중이고. 학폭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군 등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봐야죠. 이런 가운데 B군 부모 등이 A군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와 자신의 직업 등을 내세우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A군 부모는 주장합니다. 얘가 로펌이 있잖아요. 우리는 쌍픽, 쌍방 해서 끝나고 피해 보상이라도 받고 해서 끝을 내줘요.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3명 모두 형사 미성년자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네, 미성년 제자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재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김수정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배 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실기교사로 근무하면서 여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문예 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값을 제때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대 남매를 2주간 감금해서 가혹 행위를 한 동거인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24살 홍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홍 씨 등은 지난달 중순 홍 씨의 여자친구인 25살 여성 A 씨와 23살 A 씨의 남동생을 부산 연제구의 한 원룸 안에 2주간 감금하면서 공구를 이용해서 남매의 발톱을 뽑고 강목 등으로 마구 때리면서 담뱃불로 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이들은 피해자들이 방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내버스가 어린아이만 내려놓고서 미처 하차하지 못한 엄마를 태운 채 그대로 출발했다는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게시판에는 어제 오후 240번 버스에서 여자아이가 먼저 내리고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이 내리려는 순간 버스 뒷문이 닫혔으며 운전기사는 다음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문을 열어줬다는 내용의 민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시는 이 글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자 해당 버스 기사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버스 내부의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